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 손경희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그 2021년 지방직 9급 시험이죠. 그래서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해설 강의 한번 해볼 거고요. 정보보호론도 여러분들 이제 강의 같이 보시면 되고 이제 컴일반을 오늘 할 거고요. 시험이 이제 6월 5일 날 있었는데 지방직이랑 서울시랑 교육청 문제가 다 동일하게 출제가 됐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사실 뭐 컴일반 같은 경우 정보보호론보다는 문제 전체 구성 자체가 이제 훨씬 더 그 뭐 약간 함정도 있는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난도는 높았어요. 정보보호론보다. 근데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 면에서는 최근 문제에서는 좀 그죠? 좀 쉽게 좀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시간을 많이 요구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이한 게 이제 씨뿔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씨뿔뿔 문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은 예전에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험을 볼 때 씨뿔뿔도 이제 뭐 C 언어, 씨뿔뿔, 자바, 뭐 HTML 이런 언어들을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 사실 컴퓨터 일반에서 이제 그 코드 문제가 항상 나오죠. 근데 이제 C 언어라든지 자바 문제가 나오지 씨뿔뿔 문제를 사실 잘 넣지 않는데, 이번 시험에 씨뿔뿔이 나왔어요. 근데 이 씨뿔뿔 언어의 문제가 보통 이제 예전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도 그냥 제어 구조라든지 이런 걸 출제하게 되면은 사실은 C 언어나 이제 뭐 자바 코드랑 별반 차이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씨뿔뿔의 특성을 굉장히 좀 많이 반영해서, 뭐 그렇다고 물론 이제 뭐 객체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적인 성격은 있지만 어떤 자바 쪽보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객체 지향 쪽보다는 씨뿔뿔 언어의 특성을 좀 그죠? 많이 가미해서 출제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이도는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는 예년보다 좀 평이하긴 했지만 중간중간 이제 뭐 함정이 있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도 이제 들어있긴 했죠. 그러니까 정보보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요즘 문제들이 하도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도 또 많이 꼬아놓고 함정도 많이 파놓기 때문에 최근 문제 중에서는 조금 평이하게 나왔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제가 정보보론 문제풀이 할 때도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수업을 듣는 대상자는 이제 이론반, 기본 우리 이제 이론반 있죠. 그죠? 이론반이랑 단연별 문제풀이 정도까지 수강하시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내가 지금 처음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산직 공무원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문제만 보는 것보다는 한번 해설 강의 보면은 좀 낫겠지라고 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론반이랑 문제풀이 단원비를 좀 들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거죠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은 어떻게 저게 되지?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는 시기를 조금 늦춰서 보세요. 지금 뭐 굳이 보실 필요 없고, 또 이제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냥 문제부터 딱 보게 되면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 문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를 갖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 손경이고요. 보시면 되고, 1번에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가장 적은 것은 돼 있죠. 그래서 뭐 채굴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거래는 사실 용어 자체를 제가 볼 땐 컴퓨터 일반보다는 정보보론 쪽에서 비트코인, 아마도 이제 그 블록체인 쪽에서 문제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출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켓은 이제 뭐 여기 해당되지 않죠. 근데 이제 수업 들으실 때 제가 이제 해설지 올려드릴 거예요. 해설지 같이 출력해서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소켓 제가 설명 드렸으니까 소켓 한번 보시면 되고, 채굴이라는 것은 이제 그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이제 추가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블록을 이제 채굴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식은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컴일반에서 보통 내기보다는 정보보론 쪽에서 나오죠. 그래서 뭐 POW 방식과 POS 방식이 있어서, POW 방식의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POS 방식의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OW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채굴을 하는데,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많이 써야 돼요. 컴퓨터를 계속 돌려서 결국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 빠른 연산 속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채굴장에 가면은 컴퓨터를 쫙 많이 갖다 놔요. 그러니까 CPU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전기 소모에 따른 전기를 만들어 내려면은 화석 연료 태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석 연료 태우면은 환경 오염이 되죠. 그래서 환경 오염을 더 가속화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채굴을 그런 방식 하지 말고 지분 많은 사람이 채굴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만든 게 POS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가상화폐 쪽, 블록체인 이쪽도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막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때마다 가격이 막 등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채굴이라는 거는 이제 블록을 갖다가 만드는 거, 그죠? 블록체인의 블록을 만드는 거.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이 있고, 거래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커밀번에서는 문항을 따로 이제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정보 보론 쪽에서는 이제 이걸 따로 이제 뭐 실제 우리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앞으로 시험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적어 놓으시면요. 딱 정의를 갖다가 이제 보통 내려놓는 데가 많지 않아서 우리 시험에서 만약 나온다면은 이런 말이 나오겠죠. 코인을 송금하는 이체 거래 트랜잭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전송되는 서명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왜 써드리냐면은 실제 이제 이게 뭐 커멜반에 나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죠? 문제될 건 없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제 정보보론 쪽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고요. 아직까지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걸 박스에다 써놓고서 이게 무엇을 말하냐,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출제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드렸고, 정답을 맞추는 건 사실 어렵진 않죠. 딱 보자마자 가상화폐랑 소켓은 관련이 없는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켓이 어떤 건지 해설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 정답은 여러분들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2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을 합성해서 원래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뭐 좀 오래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이제 뭐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뭐 그 포켓몬이라고 하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 이렇게 그냥 실사를 사진기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실제로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이제 그 가상으로 이제 뭐 포켓몬도 또 그 뭐 잡고 이런 거 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쓰일 거고요. 그게 이제 증강현실이죠, AI. 그래서 뭐 증강현실 되는 안경 같은 거를 끼고서 이제 뭐 야구 경기라든지 뭐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가면은 그냥 스포츠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각각의 선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뭐 어떤 버튼에 따라서 이제 뭐 전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쭉 같이 나와 주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다 또 얻으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그죠? 이제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MPEG, 뭐 JPEG, 뭐 JPEG는 정지 영상 압축 표준이 되는 것이고, MPEG는 동영상 압축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AI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VOD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 비디오를 갖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2번 정답은 3번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3번에 이제 일반적인 콘텍스트에서 정확한 값을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딱 보더라도 루트 2가 있어요. 루트 2는 우리가 뭐 그 값을 생각한다면 0.1과 0.5 사이, 그러니까 0.1이다. 1.4와 1.5 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1.414 해서 뭐 쭉 계속 나오죠. 이런 걸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한소수는 나타내기가 쉽겠죠, 정확하게. 근데 무한소수는 정확한 값을 빼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타내기 굉장히 어려운 값이고요. 나머지는 다 유한소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은 당연히 루트 2가 된다. 그죠? 그래서 무한소수에 해당된다라고도 이제 제가 해설지 하나 써놨으니까 그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에 노드가 11개 있는 트리예요, 트리. 트리의 간선 개수는, 그죠? 트리는 어쩔 수 없어요. 생긴 것 자체가 나무가 이제 뒤집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근노드가 있고
밑에 자식 노드가 있어요. 3개만 있어도 이 노드의 개수보다 어차피 근노드는 위에서 내려온 건 없잖아요. 이게 지금 가지가.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노드의 개수보다 엣지죠. 그 간선의 개수는 하나가 적어였고 하나가 적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드의 개수 이게 노드의 개수다 그러면 n이 만약에 이제 3개다 그러면은 엣지 같은 경우는 간선의 수는 뭐 n-1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죠?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11개 있다. 11개 뭐 그려도 되겠죠.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뭐 지금 이진트리란 말은 없어요. 이진트리란 말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그려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다. 그죠? 노드 10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였죠. 그죠? 노드 11개면은 간선은 10개가 되는 거. 뭐 그려봐도 되지만 요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트리는 구조상 왜냐하면 루트라는 건 간선을 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해서 노드의 개수보다 간선의 개수는 하나가 적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리는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뭐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노드가 11개니까 간선은 10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가 뭐 사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포화 이진 트리, 완전 이진 트리, 뭐 사양 트리, 뭐 사양 트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진 트리 이용해서 이제 이진 검색 트리 같은 걸 또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진 트리는 자식이 이제 최대 2개까지 있는 거고요, 사실. 그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는 2개. 그죠? 우리가 이제 실제 컴퓨터에서는 또 이진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진 트리를 상당히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이진 트리를 그 이유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일반 트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온 김에 일반 트리가 이런 사항들을 이제 많이 이제 잊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 일반 트리는 이진 트리가 아닌 걸 일반 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 노드들은 자식 수가 뭐 3개나 뭐 1개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만 자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식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포인터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진 트리는 노드의 구성이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지만 노드의 구성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고 링크 1, 링크 2에서 L링크, R링크죠.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가리키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요. 링크 무조건 2개씩. 근데 일반 트리는 우리가 이제 트리 배우면은 노드의 차수도 있지만 트리의 차수가 있잖아요. 트리의 차수를 뽑는 이유가 뭐예요? 트리의 차수는 노드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갖다가 그 트리의 대표 차수로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하나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모든 노드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야 다 연결이 되죠. 이렇게. 자식이 7개 있으니까. 그죠? 자식 7개 노드가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노드 같은 경우는 이 링크가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쓸 때는 이 노드만 자식 수가 70개, 막 700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낭비가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는 일반 트리를 쓰지 않고 일반 트리를 보통 이진 트리를 변환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일반 트리를 이진 트리를 변환하면은 높이가 더 이제 깊어져요. 높이가. 근데 우리 이제 컴일반 시험에서는 사실 일반 트리, 이진 트리를 변환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특성까지는 이제 나오고 7급에서는 변환하는 것도 많이 내거든요. 이렇게 변환하거나 이렇게 변환하거나 그거 내는데 지금 이제 9급 컴일반에서 그 자료 구조에서 이런 걸 따로 내진 않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을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생긴 모습. 왜 또 일반 트리로 우리가 이진 트리로 이제 보통 만들어 쓰나 이런 것들 그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이 문제를 뭐 간단히 풀 수 있는 거죠. 노드의 개수보다 간선의 개수는 하나가 적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이번에 CPU에서 명령어를 처리한 단계 중 가장 첫 번째 위치하는 것은 제일 먼저 뭐라 했어요, 당연히 명령어를 인출하겠죠. 명령어를 인출해서 그 명령어를 뭐 해야 돼? 해독을 하겠죠. 제어 장치가 해독을 해서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연산 장치에 넘겨주면은 연산 장치는
데이터를 인출해서 실행을 하겠죠. 그 실행 결과를 나중에 이제 저장을 하겠죠. 실행 결과를. 그래서 인출하고 해독하고 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에서 메모리 접근을 쓸 수도 있고 그것보다 이제 실행한 다음에 나중에 스토어 저장할 때 메모리 접근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되는. 그래서 하여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명령어 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설에다가는 제가 이제 메이저 스테이트 과정 한번 써놨으니까요. 패치부터 해서 패치랑 이제 뭐 execute랑 indirect랑 interrupt 네 가지를 다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쓴다면은 패치랑 execute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만약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쓴다라고 한다면 indirect를 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된다.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만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뭐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캐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요. CPU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거나 CPU 내부에 포함되기도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L2 캐시가 되는 거고 L1 캐시가 되죠. 그래서 보통 L1 캐시가 이제 온칩 캐시가 되는 거죠. 뭐 칩온 캐시라고도 보통 그냥 얘기를 하는데 온칩 캐시, 얘가 이제 오프칩 캐시가 되는 거죠.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L1 캐시가 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문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메인 메모리 사이의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캐시가 나온 거죠. 그죠? 그 캐시를 더 쪼개서 이제 일반 캐시보다 더 빠른 걸로 L1을 만든 거죠. 그래서 L1은 아예 그냥 CPU 내부에 들어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캐시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에 다중 프로세스 시스템에서는 write through 즉시 쓰기죠. 즉시 쓰기.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캐시 일관성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그래서 write through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write back 방식을 쓰거나, 이론적으로는 write back 방식이 훨씬 더 캐시 일관성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그 디스크 메모리에 쓰는 거니까, 그죠? 근데 write through 방식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즉시 쓰기 방식이기 때문에 불일치가 날 확률은 적지만 둘 다 분명히 불일치 문제는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3번도 뭐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4번 뭐 지문 이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4번 보시면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캐시의 쓰기 동작을 수행할 때 메인 메모리에도 동시에 쓰기 동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죠. 캐시에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인 메모리까지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즉시 쓰기 방식이고, 캐시만 일단 먼저 쭉 쓰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메인 메모리까지 쓴다. 메모리까지 쓴다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건 라이트 백이 아니라 라이트 스로 방식이 되는 거고, 라이트 스로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주기억 메인 메모리에 매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 본다면은 누가 더 빨라요? 라이트 백 방식이 훨씬 빠르겠죠. 그죠? 라이트 백 방식은 캐시에만 계속 넣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메인 메모리에 넣는 것이고, 라이트 스로 방식은 캐시에 넣으면서 메모리도 계속 넣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속도 차이 같은 거 이제 문제 많이 묻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예 그걸 이제 엉뚱한 걸 써놓은 거죠. 라이트 백 방식이 아니라 라이트 스로 정책이 되겠죠. 그죠? 4번 문제가 이제 4번 질문이 잘못된 거고, 해설에 이제 즉시 쓰기 정책이랑 라이트 스로 정책이랑 나중 쓰기 라이트 백 정책을 다시 이제 정의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잘 읽어보시고 6번 정답은 여러분들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7번에 가상 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버추얼 머신이다. 그 하나의 기계에서 여러 개의 운영 체제 돌릴 수 있도록 버추얼 머신 설치한 거죠, 사실은. 뭐 여러 용도로 설치하는데, 사실 이제 버추얼 머신은 이 용도로 우리 문제에 나오기보다는 뭐 앞으로 또 문제가 나온다면 이건 뭐 이렇게 잘 나오는 애는 아니에요. 잘 나오는 애 아닌데 오히려 그 자바 쪽에서 쓰는 가상 머신 같은 걸 낼 가능성이 커요. 아예 그냥 프로그램 언어론 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문제를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이제 몇 번 출제한 적이 있었고, 예전 프로그램 언어론 쪽 문제에서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기계 모니터 또는 하이퍼바이저는 가상기계를 지원할 소프트웨어가 되고, 2번이 잘못됐죠. 가상기계 모니터는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서도 실행이 되지만 호스트 운영체제가 아닐 때도 실행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해설의 부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상기계 모니터는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호스트 운영체제가 없어도 실행될 수 있고 그걸 가상기계에다 써놨어요. 단일 하드웨어를 통해서 다수의 다른 운영체제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상기계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가상기계 모니터 또는 하이퍼바이저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고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위에서만 실행된다는 잘못된 것이고 데스크탑 환경에서 뭐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를 여러 개, 그죠? 여러 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하이퍼바이저 같은 걸 쓰는 거죠, 실제,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상 기계가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할 때 이 기계 위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레임은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가상 기계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로 일단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 사실 가상 기계 쪽은 이 부분보다는 JVM 이런 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가상기계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C 언어나 이런 언어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플랫폼이 있잖아요. 플랫폼, 그죠? 플랫폼이 보통 이제 뭐가 돼요? 이건 글씨가 좀. 자. 플랫폼이라는 다음에 이제 뭐 하드웨어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체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수행하려면은 분명히 이제 그 하드웨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을 쓸 때도 그냥 생각하면 돼요. 맨날 쓰는 거 앱을 하나 다운받아 쓰는데 난 지금 스마트폰도 없고 예를 들어서 삼성 걸 쓴다면 안드로이드가 운영체제잖아요. 스마트폰 기계도 없고 안드로이드도 없어요. 근데 앱만 있어요. 뭐 앱이 따로 뭐 존재할 수 있지도 않지만 당연히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앱을 다운받아 쓴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스마트폰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안드로이드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위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전에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뭐 C 언어 같은 경우가 그렇죠. 플랫폼이 이렇게 생겨 있다. 간단하게 그린다면 플랫폼이 이렇게 생겨 있다면은 이 플랫폼에 딱 맞춰서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픈이죠. 공개형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 뭐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기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도 데스크탑용으로 쓰다가 이거 그대로 또 어디 쓸 수 있어요. 또 모바일용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HTML4에서 HTML5로 갈 때 그게 나왔을 때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환호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플랫폼마다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운영체제마다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물론 이제 조금씩 변형해야 돼. 실제 써보면. 근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실제 만들어 보면 굉장히 편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데스크탑에서 쓰는 운영체제를 HTML5로 이제 바꿔서 이제 변환시켜서 넣게 되면은 그냥 모바일로 가도 글씨가 그 칸에 맞춰서 딱 이렇게 조정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는데 그걸 따로 내가 막 손보는 걸 좀 줄여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쓰기가 좀 편하죠. 그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못해요. 플랫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플랫폼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하면 여기 끼워 맞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플랫폼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형태예요, 이게? 종속적인. 플랫폼의 종속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가 이제 자바 쪽에서 뭘 만들게 돼요? 자바 쪽에서 플랫폼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한 게 자바예요, 자바. 사실은. 그죠? 자바는 이게 왜 가능하냐? 한마디로 애플리케이션은 플랫폼의 독립적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좀 쉽게 나오는 문제고
여기서 이제 뭐 때문에 얘가 독립적이 되냐? 실제로 여기에다 자바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을 껴놔요. 플랫폼에 맞춰서. 이게 JVM이에요.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 머신이거든요. 얘가 껴 있음으로 해서 플랫폼마다 다 껴놓은 거죠.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개발자들은 플랫폼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게 이제 JVM의 역할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떤 걸 내냐면은 그럼 JVM은 플랫폼에 종속적이냐 독립적이냐 이걸 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JVM 나오고 애플리케이션 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주된 건 애플리케이션이 플랫폼에 독립적이다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독립적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어쩌고저쩌고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JVM과 애플리케이션은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독립적이면 플랫폼에 얘는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얘가 독립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지금 어때요? 얘는 JVM은 얘는 종속적이죠. 그죠? 그래서 JVM은 플랫폼에 종속적인 거고 JVM을 종속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위에 붙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한 거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같이 독립적이다 써놓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일부러 그걸 내는 거고 우리한테 만약에 지금 VM이 나왔으니까 JVM 문제가 조만간 아마 또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온다면 이런 내용 분명히 늘 거예요. 이거는. 그죠?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7번 정답은 여러분들 7번 정답은 2번. 그죠? 2번으로 보시면 되고 8번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 일반에서 컴 구조나 운영 체제에서 나오는 프로세스들은 웬만하면 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고, 근데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정보보호론 이런 데에서 나오는 프로세스는 그냥 어떤 작업 절차나 순서 이런 거.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 그랬는데 그게 소프트웨어를 뭐 실행하는 프로그램 모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순서, 절차를 갖고 있는 모델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 외에도 현재 활동 상태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근데 준비 상태잖아요. 준비 상태. 그죠? 생성해서 어디로 가요? 준비로 갈 거고 준비로 간 건 이제 주기억 장치를 들어간 거고 디스패치를 통해서 실행으로 가겠죠. 그럼 CPU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고 종료되면 이제 실행이 다 끝나면은 종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실행하다가 할당된 소비 시간 다 썼다 그러면 다시 타임 런아웃이니까 준비로 넘어갈 거고 실행을 하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아니면 입출력이 발생됐다 그럼 얼른 넘어가요. 대기로 넘어가고 블록이 걸렸다가 그 이벤트나 입출력이 다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이제 준비로 넘어가는 거죠. 웨이크업이 되는 거죠. 입출력 완료는 맞아요. 완료되면 준비로 갈 거니까. 근데 신호의 수신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일어나길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입출력 완료됐을 때 준비로 넘어가는 건 맞지만 엉뚱한 걸 써놓은 거고요. 요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성 준비, 실행 종료, 대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써놓고서 맞는 거, 틀리는 거 맞추는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스패치라든지 타임 런아웃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웨이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었고요. 반드시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 지금 잘못했죠. 3번은 호출한 함수의 반환 주소, 매개 변수 등을 저장하기 위해서 주로 스택을 이용하죠. 그래서 호출한 함수의 반환 주소, 매개 변수가 스택에 들어가는데 이런 걸 쫙 넣어서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중요한 거. 등이 아니라 지역 변수.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활성 레코드. 우리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활성화 레코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 나오면 이건 예전에 프로그램 언어론 때도 그랬어요. 활성화 레코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서 정답이 뭐가 나오냐면은 전역 변수가 나와요. 전역 변수가 여기 들어갈 리가 없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활성화 레코드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뭐
기능이죠. 함수 같은 거 수행될 때 그 안에서 쓰는 것들을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이는 어떤 전역 변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8번 정답은 여러분들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9번에 자바 프레임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클래스에서 상속을 금지하는 키워드가 왜 있어요. 그죠? 파이널 같은 거 쓰죠. 파이널. 더 이상은 없다. 종단 변수, 뭐 종단 메소드 이런 거. 디스는 자기 자신이죠. 객체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객체 자신. 이번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를 포함할 수 없다.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를 포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추상 메소드와 상수로만 구성이 돼요. 추상 메소드와 상수로만 구성되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의 공통점은 둘 다 객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둘 다 객체를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둘 다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는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이고,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의 차이점을 본다면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가 한 개 이상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다른 건 다 들어있어야 돼요. 일반 메소드 들어있어야 되고, 그냥 멤버 변수 들어있어도 되는데, 인터페이스는 일반 메소드 같은 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추상 메소드와 상수로만 구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잘못된 거죠. 3번의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재정이죠. 상위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와 하위 클래스에 재정이 되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 개수와 작용이 서로 다르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지우면 안 되겠네.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시그니처가 동일해야 돼요. 시그니처가 동일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시그니처는 뭐에 해당돼요? 메소드 반환형, 그 다음에 메소드명, 그 다음에 메소드 매개 변수의 형과 개수. 매개 변수 명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 메소드 매개 변수의 형,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과 개수. 그게 동일해야 돼요. 그럼 결국 뭐가 다른 거예요, 오버라이딩은? 상위 클래스에 있던 메소드를 재정의한 거란 말이에요. 재정. 구현부를 바꾸는 거죠. 매개 변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기억하셔야 되고. 시그널치 동일해야 돼요.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 2, 3번이 지금 다 잘못된 거죠. 그죠? 4번이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메소드 오버로딩은 중복이잖아요. 한 클래스에서 중요한 거예요. 한 클래스 내에서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여러 개 있고, 그 메소드들의 매개 변수 개수 또는 자료용 등이 서로 다른 것을 이제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의 메소드 오버로딩은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밑에 해설에다가 재정의 다시 한번 써놨고, 인터페이스나 디스 예어 같은 거 한번 써놨으니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죠?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 나왔는데, 이게 C++ 이제 고유하게 갖고 있는 특성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뭐 C 언어나 자바에서 볼 수 없는 형태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일단 스튜던트 클래스가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죠. 이게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가 여기 있군요. 이거 한참 찾아. 스튜던트 클래스 이렇게 C++은 자바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바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키워드가 클래스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이는 C++은 클래스를 만든 키워드가 두 개예요. 클래스란 키워드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다 클래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트럭트를 쓸 수도 있어요. 구조체죠, 스트럭트. 구조체, 스트럭트를 써서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스트럭트를 쓰게 되면은 스트럭트 써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본다 그냥 멤버 변수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변수만 쭉 들어가고 함수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C 언어의 구조체에는 함수가 들어갈 수는 없는데 C++는 그걸 고쳤어요. 고치면서
구조체 안에다가 함수를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조체 안에 변수도 들어가고 함수도 들어가니 이건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뭐 사실 우리한테 필요는 없는데 스트럭처로 클래스를 만드는 거와 클래스로 클래스를 만드는 차이점은 그 멤버 변수나 멤버 메소드들의 디폴트 뭐라 그래요? 접근 지정자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프라이빗이냐 뭐 퍼블릭이냐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일단은 그런 차이 빼놓고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C++에서는 클래스를 만드는 키워드가 클래스와 스트럭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못 봤던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콜론이 2개 나온 게 있어요. 그죠? 콜론이 2개 나온. 이걸 뭐라 하냐면은 범위 전환 연산자. 아니 뭐 범위 지정 연산자.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이거 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럴 때 어릴 때 이제 C++ 배울 때 이제 범위 지정 연산자라고 거의 배웠고 그렇게 많이 이제 썼었는데 그 말이 더 이제 알아보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2014년 이전까지 이제 프레임 언어론 시험을 계속 보면서 이 문제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명칭만 냈거든요. 근데 거의 범위 전환 연산자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죠? 나올 일은 거의 없지만 사실은. 근데 뭐 지금처럼 C++의 특성을 좀 일부러 이렇게 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매번 나오나 그러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간단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나온 것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 문제 출제 기간에 공무원 시험을 이제 문제 출제 기간에 예전에 공무원 시험 문제로 내던 프로그래밍 언어론 문제들이 많아요. 그 문제들은 직접 만든 게 아니죠. 여기저기서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제를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문제 은행에서 문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사놓고 우리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제 선재위원을 모집을 해요. 선재위원 모집해서 선재위원이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해요. 핸드폰도 뺏기고, 그죠? 외부랑 전혀 연락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합숙을 하는 거예요. 9급은 일주일. 월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날 시험 끝나면 나와요. 그때 핸드폰 다 주고. 감금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저도 뭐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 진급시험 출제하러, 그러니까 선제하러 간 거죠. 출제도 제가 문제를 주고, 거기서 선제하러 또 들어갔는데, 그때 3박 4일인가 들어갔거든요. 진짜 굉장히 답답해요. 3박 4일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TV도 볼 수 있고, 밥도 주죠, 계속. 뭐 굶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일단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을 일단 아예 그냥 쓰지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첫날은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일할 거는 이제 많이 있으니까 하는데 근데 이틀 3일째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건 좋더라고요. 스마트폰 핸드폰을 이제 우리가 맨날 갖고 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좀 그런 건 좀 좋았어요. 좀 이렇게 자유롭다. 근데 지금 공무원 시험은 일주일이에요. 월요일 9급은 일주일이고 7급은 보름이요, 보름.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다 나온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면은 정신 나가는 줄 알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선제를 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예전에 봤던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 문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냈고 이것도 예전에 이제 분명히 보유가 됐던 문제일 것이고요. 왜냐면 지금 입장에서 사실은 문제를 프로그래밍 언어론 코드 문제를 좀 더 확장해서 낸다면은 C++를 지금 낸다는 건 사실 좀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뭐 사실 낼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자바 문제를 내는 게 더 낫고 아니면 조금 더 범위를 넓히겠다라고 한다면은 C++이 아니라 파이썬을 내는 게 맞죠. 사실 지금은 간단하게라도. 그죠? 근데 이걸 낸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외였고 앞으로 시험에서 C++이 뭐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문제가 나왔으니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래서 범위 전환 연산자 뭐냐면은 이 스튜던트라는 그러니까 CNT 언더바 CNT 이퀄 0 그랬잖아요. 생뚱맞게. 이거 어디다 넣으라는 거예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언더바 CNT에 넣어라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꼴 0 쓰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세미콜론 지우고 하고 이거 지워도 똑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 아예 안 쓰고 이거 아예 안 쓰고 여기다가 언더바 CNT 이거 1은 아니에요. 이거 지운 거고 이꼴 0 써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왜 쓰냐면은 실제 이제 그 C++ 같은 경우는 클래스 안에다가 뭔가를 많이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메소드 있잖아요. 이건 지금 생성자인데 어떤 메소드가 있다면 그 메소드의 구현부도 웬만하면 클래스 밖으로 뺏었어요.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쓴 건데 이게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아예 강력하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클래스 밖에서는 아무것도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심화시켜 배우진 않지만 어떤 클래스에도 포함되지 않은 어떤 그 함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돌이 함수들이 막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실제로 쓰는 게 좀 많이 헷갈리고 한데 그것 때문에 자바에서는 아예 그냥 묶어버린 거죠. 모든 변수나 모든 메소드는 모든 함수에 대한 거죠. 모든 메소드는 무조건 다 클래스 안에 집어넣어라. 우리 지금 자바 같은 경우는 클래스 밖에 변수가 있거나 클래스 밖에 메소드가 있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훨씬 더 그게 가독성이 높아져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이제 쓰는 것이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았어요. include IO stream이라고 써서 이제 using 사용하겠다. namespace std라는 클래스를 쓰겠다는 건데 std라는 클래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는 scanf하고 printf 쓰잖아요. 그죠? 근데 C++에서 이제 C인과 Cout을 쓴다고. 지금 C는 없지만 Cout은 있죠, 여기. 그죠? 그죠? Cout. 출력할 때 쓰는 거죠. Cout. 그죠? 요걸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쓰고 이게 이제 표준으로 이제 요즘 이렇게 쓰는데 요즘 이제 뭐 C++ 많이 쓰진 않지만 이렇게 써도 돼요. 샵 include IO stream .h라고 이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게 뭐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문제랑은 사실 상관없어요. 이걸 뭐 잘못 쓰거나 뭐 이걸 맞게 써라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스튜던트라는 태블이 있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퍼블릭으로 생성자 두 개를 뭐 해놓은 거예요? 오버로딩 해놓은 거죠. 그래서 스튜던트 라는 생성자, 그러니까 매우면서 없는 생성자, 매우면서 있는 생성자. 근데 이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문제에서 보이는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닌데, 콜론 연산자가 있어요. 콜론 연산자. 굉장히 처음 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콜론 연산자는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은 일로 넘어왔으면 이걸로 넘겨버리는 거고, 스튜던트 0이니까 요게 0이 들어가면서 이게 수행이 되겠죠. 얘는 뭐예요? 스튜던트 인트 아이디면 아이디를 받아서 언더바 아이디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요 부분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콜론 연산자 때문에 헷갈리는데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면은 언더바 아이디에다가 아이디를 집어넣는 것 같은 효과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콜론 연산자를 지금은 C 언어나 이제 자바에서 쓰는 게 없으니까 이게 C++에서 이제 그냥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tatic void print 하는 거, 그죠? 프린트하고 메소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print id라고 해서 또 메소드가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이 print가 뭐 printf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메소드에 호출할 거예요, 여기서 호출할 거예요. 그 다음에 private 그래서 이제 int id, int underbar id가 있고, int 이게 static이죠. static int 밑줄 언더바 CNT가 있고 언더바 CNT에다가 0으로 어차피 이제 스태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바 CNT는 정적 변수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컴파일 될 때 아예 그냥 그 정적 영역의 자리가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에서 아무리 많은 객체를 만들어도 언더바 CNT라는 변수는 그냥 하나만 존재할 뿐이죠. 그죠? 일단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 이게 언더바 CNT가 자바에서 클래스 변수랑 똑같은 거죠. 그죠? 클래스 변수랑.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A, B, C, D, E까지 객체를 만드는 5개를. 언더바 CNT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초기화가 됐어요. 0으로. 그죠? 0으로 초기화가 돼 있고 제일 처음에 A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관례상 우리가 그 자바에서는 객체명을 소문자로 잡잖아요. 클래스를 갖다가 이제 대문자 앞글자를 잡는 식으로 관례를 잡는데 얘는 뭐 그런 거 없죠,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C++은 사실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로 C++의 특성을 갖다 어렵게 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가. 왜냐면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네요, 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절에도 문제로 많이 안 나와서 다행인 거지. 문제를 많이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걸로도 막 그게 됐어요. C++의 성격을 많이 담고 있는 C++ 문제가 많이 나오면 그 시험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때는. 그죠? 근데 이게 그런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죠? 한번 이제 보는 걸로 보시면 되고. A예요. A이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int id에 여기 이제 2가 써지는 거고, 2가 어디로 들어가요? id, 언더바 id로 2가 들어가는 거죠. 언더바 id는 여기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냥 멤버 변수니까. 그죠? 그 언더바 id가 뭐가 들어가요? 2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2죠. 2 줬으니까.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언더바 id가 0보다 크다면은 CNT에 하나를 더하래요. 그죠? 근데 지금 언더바 id는 2니까 CNT가 하나 증가돼서 CNT가 몇이 돼요? 1이 되는 거.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책에서 설명하거나 그러면 CNT를 다 여기다 넣어놓거든요. 객체마다. 더 헷갈려요, 그게. 그죠? 그럼 잘못하면 맨날 나올 때마다 초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죠? 얘는 초기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B를 만들었어요. B를 만들었는데 B는 이제 뭐예요? 매개변수 없으니까. 그죠? 어디로 가요? 흔히로 가겠죠. 스튜던트 0이니까 0을 주죠. 그럼 id에 0? 밑줄 id가 0보다 크지 않으니까 CNT 이건 수행 안 되겠죠. 그냥 나가겠죠. 그냥 얘는 뭐 사실 뭐 따로 표시할 필요 없는데 밑줄 언더바 id가 그냥 0이다. 이게 B. 근데 C는 이제 또 4예요. 그래서 C는 4니까 4가 들어가면은 언더바 id가 4. 0보다 이제 4는 크니까 CNT 하나 플러스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4고 얘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또 이번에 D가 만들어지고 웬만해서 예전에 그 C++ 그 프로그래머 문제에서 C++ 문제 나오면 객체 뭐 많이 만들어 2-3개 정도 만들었었는데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렇지 않고서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나오던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나오던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평균적인 어떤 그 난이도에서도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론 문제에서도 좀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D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가 일로 들어갔죠. ID 언더바 id는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니까 조건 만족하지 않아서 언더바 CNT는 실행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언더바 id만 마이너스 5가 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2라는 그 객체를 만들었어요. 언더바 id 2라는 객체 만들었더니 2라는 객체도 일로 넘어와서 스튜던트 0을 갖고 넘어가서 id 언더바 id는 0이 되고 당연히 CNT는 수행이 안 되겠죠. 그죠? 얘는 0.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 이렇게 객체가 5개 스튜던트에 비해서 5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프린트라고 되어 있죠. 프린트 수행하래요. 프린트. 스튜던트로 범위를 전환해서 프린트라는 함수를 수행해라 이 뜻이죠. 넘어와서 프린트를 수행을 했더니 cout 밑줄 CNT라고 돼 있죠. 밑줄 C, 그러니까 언더바 CNT가 지금 몇이 2잖아요. 그죠? 여기서 2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2.printId라고 했어요. 2점, 그죠? 2.printId 해서 printId 봤더니 이제 cout 플러스 밑줄 id가 지금 어딜 찾아야 돼요? 2를 찾아봤더니 2가 0이잖아요. 근데 그냥 출력한 게 아니라 플러스 언더바 id니까 여기서 하나가 플러스 1이 출력되겠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쭉 한번 본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데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근데 C++의 특성을 좀 설명드리는 거니까
오랜만에 저도 풀어본 것 같아요, 이거. 그죠?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 언어론 할 때는, 물론 프로그램 언어론 때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 문제가, 컴일반 문제 이제 그 20문항 중에서 이제 두세 문제 정도, 아니면 뭐 많이 나오면 세네 문항 정도 나오니까 좀 난이도를 조절해서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컴일반, 그러니까 뭐예요, 프로그램 언어론 문제만 20문항씩 낼 때는 물론 평이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 엄청 어려운 문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모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얘는 좀 약간 뭐 쉽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상 정도는 되는 문제예요. 중상 정도.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컴일바에다가 C++ 문제, 나오지도 않던 C++ 문제를 중상 수준으로 넣었다는 것은 틀려봐라 라고 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럼 이제 1번이 정답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10번 정답은 이제 21이 아니죠. 지금 2 하나 출력되고 1 하나 출력된 거 2일이에요. 2일 결국은 21을 읽어도 되겠지만 2일이다. 10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C++ 문제 또 이렇게 어렵게 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죠. C 문제를 또 쉽게 냈어요. 또 그죠? 그래서 카운트는 1이고 카운트는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1부터 10까지 그죠? 하나씩 증가하는데 요게 들어갔죠. 카운트 퍼스트 2가 0과 같다면 0과 같으면 이게 짝수잖아요. 짝수면은 컨티뉴로 올라가라. 그죠? 그게 아니면은 누적합해라. 그럼 1부터 10까지 뭐한 거 홀수합. 1, 3, 5, 7, 9까지 더한 게 되죠. 그죠? 1, 3, 5, 7, 9 쭉 더해서 이제 나온 게 25가 되는 거죠. 그죠? 맞죠? 10, 25. 그죠? 25. 홀수합 구하는 거다. 그래서 요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잘 봐서 이 조건. 이게 홀수합인 짝수합. 이건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보고서 이제 문제 푸셔야 되는 거고. 11번 정답은 2번. 12번은 이제 클래스 기반에서 보통 C 클래스를 내는데 이게 이제 131이죠. 그래서 C 클래스가 지금 밑에 해설에 있지만 192부터 223 이거 여러분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91까지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B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8부터 191까지 그죠? B 클래스. 근데 보통은 C 클래스를 많이 내요. 똑같은 문제로도 열어놓으셔야 되고 12번 정답은 여러분들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연달아서 이제 또 그 IP수를 또 냈죠. 그죠? IPv4에 이제 그 시더나 사이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클래스를 표시 안 하는 거죠. 클래스 없는 표기법. 그죠? 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IPv4 자체가 낭비되는 주소가 있는데 이 클래스까지 표기하니까 낭비되는 주소가 너무 많더라. 그죠? 그래서 그걸 없애보자. 좀 우리가 좀이라도 절약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이더라는 걸 만들었었고요. 시더. 네트워크 접두사의 길이가 25래요. 보통 우리 이제 그 시더 표기법에서 주소 쭉 나오고 맨 뒤에다가 25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이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 25는 다 뭐예요? 네트워크 주소다 이거예요. 네트워크 주소. 그래서 해당하는 썬의 마스크는 돼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6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24개. 하나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나머지는 호스트 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서브넷 마스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죠? 그래서 25점, 뭐 이런 건 뭐 쉽게 볼 수 있는 거니까. 25점, 128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3번은 2번이 된다. 12번, 13번 이 문제 뭐 실제 우리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그죠? 보시면 되고요. 14번도 뭐 맞추라고 내주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한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트래픽을 줄일 수 있고 최근 호출된 객체의 사본을 저장할 수 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용어가 나왔다면 어렵겠지만 다른 게 헷갈릴 게 없어요. 그냥 프락시 서버밖에 없죠. 1차적으로 먼저 통과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DNS에 있고 DNS는 뭐야? 호스트네임 그래도 도메인 네임 해도 되고 그죠? 네, 도메인 네임 DN이니까 그냥 도메인 네임 쓸게요. 도메인 네임을 뭘로 바꿔요? IP 주소로 바꾸는 거. 그래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정보보호에서는 DNS 스푸핑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에서 공격자가 몰래 숨어 있다가 이제 퀄이 날리잖아요.
거기 리스폰스 날라올 때 그 전에 먼저 줘버리죠. 다른 데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데로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있고. NIT는 공유기죠. 사설 IP와 공인 IP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 네트워크 연결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최적의 경로 잡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걸 이렇게 쉽게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거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이게 보기가. 이거 보고서 누가 이거 이 중에 하나를 찍겠어요. 다 이거 찍지, 그죠? 그래서 보기를 쉽게 하는 거고 어쨌거나 문제 쉽게 내려고 한 어떤 노력이 보이는 문제죠, 그죠? 15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4번 정답은 4번. 15번은 이제 최대입이 나왔어요. 최대입 나오면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얘는 그래도 한 번에 쫙 그려서 그냥 문제 풀 수 있게끔 줘서 그나마 좀 낫죠. 최대입은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완전 힙트리 자체가 이진 트리다. 그러니까 이제 힙트리가 최대입도 있고 최소입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떤 힙트리라도 분명히 완전 이진 트리다. 이거 꼭 기억해요. 완전 이진 트리는 뭐예요? 1번, 2번, 3번. 여러분들 그 트리, 이 트리를 배열에 저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0번부터 안 써요. 우리 배열은 분명히 0번 방부터 있잖아요. 0, 1, 2, 3, 4 이렇게. 물론 이제 언어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르게 잡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0부터 있는데 0을 그냥 비워둬요. 이건 공백이에요, 공백. 배열 저장할 때는. 왜 그럴까요? 여기 0부터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항상 이렇게 저장. 이거 공백이에요. 여기서부터 저장해요. 그죠?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3번, 4번. 5번 건너뛰고 여기다 저장할 수는 없어요. 이건 완전 이진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이진트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배열의 첨자 순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데이터를 들어간다면은 7, 13, 61, 3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진 탐색 트리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 5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0번을 왜 안 쓰냐면은 이 트리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 부모 노드로부터 자식 노드를 계산해서 구해요. 그러니까 부모 노드가 만약 i다. 부모 노드가 i라면은 자식 노드, 그래서 왼쪽 자식 노드는 2i가 된다고요. 왼쪽 자식 노드고 첨자, 그죠? 번호 2i 플러스 1이 오른쪽 자식 노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i가 2다. 부모 노드가 지금 2번에 있어요. 이거 안 보고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자식은 2i니까 얘가 왼쪽 자식. 그 다음에 2i 플러스 1이니까 2i 플러스 1이에요. 1 안 썼네. 그죠? 2i 플러스 1이니까 4에다 1도 하니까 이게 오른쪽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다 0부터 시작하면 이런 계산을 못 한다고 이게. 그래서 무조건 배열을 넣을 때는, 그러니까 배열을 넣을 때, 트리를 배열에 저장할 때는 0번 방을 그냥 비워놔요. 걔는 그냥 안 쓰는 애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우리가 힙트리를 그리는 거. 연습하시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난 힙트리 연습 안 해가지고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3번 정도만 연습해 보세요. 그럼 문제 나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죠? 3번에서 5번까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만 연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제일 처음에 7이 들어가죠. 1번 자리에 7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3번이 어디 들어가? 2번 자리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은 최대입이요. 최대입은 어쨌거나 가장 큰 값이 어디로 들어가요? 루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네. 바꿔. 어떻게 돼요? 13, 7이 돼. 그 다음에 61을 넣는데 61은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딱 들어왔는데 봤더니 얘보다 내가 더 큰데? 이렇게 되는 거죠. 큰 게 무조건 루트로 가야 되니까 또 자리 바꿔. 61, 7, 13이 되고. 그다음에 38, 1, 2, 3, 네 번째 들어가야죠. 38 들어갔더니 또 마찬가지로 38은 7보다 큰데
1 올라가겠죠. 7 내려가고. 올라갔는데 61보다 크진 않으니까 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겠죠. 그죠? 38, 13, 7. 그다음 45가 들어가는데 45가 일로 들어가면은 얘보다 이제 크잖아요. 두 개 자리 바뀌겠죠. 뭐 한 좁으니까 그냥 쓸게요. 그럼 45가 일로 가고 7은 아까 여기 있었고 38은 여기 있었죠. 이렇게. 그죠? 근데 26 마찬가지로 13과 자리가 바뀔 거니까 26, 13이 되고 14 끝났죠. 이 상태. 그죠? 요게 우리가 지금 만든 최대 힙이 되는 거예요. 최대 힙. 그죠? 최대 힙. 최대 힙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중위순회하래요. 중위순회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중위순회는 중간이 중간. 그죠? 전위순회는 중간이 맨 앞에. 후위순회는 중간이 맨 뒤에. 그죠? 그래서 왼쪽, 중간, 오른쪽이죠. 이게 중위순회. 그럼 누구부터 찾아가요? 왼쪽부터 찾아가겠죠. 왼쪽부터. 가장 왼쪽. 왼쪽 7, 왼중호 45, 38. 왼쪽 끝났어요. 중간 61. 오른쪽 왼중호 13, 26, 14. 13, 26, 14.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뭐 하라고 했어요 지금? 첫 번째로 방문한 노드니까 7이 되겠죠. 7. 그래서 15번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힙트리 그리는 거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뭐 당연히 이제 우리 문제에서 뭐 중위순회, 뭐 전위순회, 후위순회도 많이 내니까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6번 보시면은 이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 7급에서도 7급 데이터베이스에서도 ER 모델을 그렇게 잘 내진 않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요즘 잘 쓰는 ER 모델이 아니죠. 이론적으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실제 쓰는 거는 이제 뭐 세발 ERD라고 해서 이렇게 안 생기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뭐 보셨을 거야 아마.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걸 안 내요 또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냈어요. 이런 요즘 쓰고 있는 건 내진 않아서.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스마트폰 수리와 관련된 ER 다이어그램의 이제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가 줄이 하나 빠졌네요. 이런 게 이제 뭐예요? 개체, 사각형의 개체고 다이아몬드가 이제 관계가 되죠, 그죠? 관계가 되고 이 타원이 뭐가 돼요? 타원이 속성이 되는데 밑줄 친 타원은 키 속성, 기본 키가 되는 거고 관계에 있는 속성은 우리가 설명 속성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뭐 중요한 점은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보통 이제 7급에서 많이 내고 9급에서 이제 컴에서는 안 내는데 이 ERD가 있으면 분명히 이제 이걸 매핑하거든요. 매핑하면은 관계 데이터 모델이 나와요, 사실은. 관계 데이터 모델이 나와서 이게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지죠. 스마트폰 테이블 만들어지고 AS 기사 테이블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설명 속성이 들어가면은 뭐 설명 속성이나 다중 속성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별도 릴레이션을 다 따로 또 만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게 따로 또 별도 릴레이션 원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고. 그럼 수리하다 관계는 속성 갖고 있죠. 설명 속성 갖고 있으니까 맞고. AS 기사와 스마트폰은 1대 다의 관계다. 1대 다. 그죠? 그대로 쓴 거니까. 스마트폰은 다중값 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중 속성 어디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기본 키 하나 있고 일반 속성 하나 있죠. 만약에 다중값 속성이 있으면 어떻게 생겨 있냐면은 이렇게 타원으로 돼 있어, 타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름 써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이중 타원이 다중 속성이란 말이죠. 사원 속성, 사원 번호는 키 속성이다, 그죠? 기본 키다. 고객 아이디도 스마트폰에서는 키 속성. AS 기사에서는 사원 번호가 키 속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 정답은 여러분들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7번 UML 버전 2.0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액터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죠. 외부에 사람도 있고 외부에 시스템도 액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클래스들과 그들 간의 연관을 보여준다. 뭘 보여줘요? 정적 연관관계, 정적 구조.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보통 이제 분석할 때 쓰죠.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보여주는 거 맞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의 흐름 보여주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메시지가 어떻게 수행이 되나 이걸 보는 건데 시스템이 시스템 2가 아니라 시스템이 내부 또는 그죠? 내부 또는 외부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를 나한테 보여준다. 시퀀스가 아니라 상태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보통 이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이제 그 컬래버레이션 다이어그램이 보통 이제 그 어떤 객체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데 시퀀스 다이어그램 특징은 이제 그 시간의 흐름, 어떤 메시지가 먼저 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도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17번 정답은 여러분들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8번에 같은 값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걸 먼저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도 이게 보통은 그래요. 이제 이렇게 좀 뭐 문제 오래 걸리게 막 풀기 하거나 함정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딱 우리가 딱 보자마자 감각적으로 뭐부터 풀게 되냐면은 얘네들 먼저 풀게 되거든요. 그죠? 이진수를 8진수나 16진수 바꾸는 건 빠르니까 편하니까. 그죠? 근데 8진수, 16진수나 8진수, 10진수나 8진수, 16진수 변하는 건 까다롭잖아요. 한 번을 거치거나 또 계산하는 것도 아무래도 손이 더 가니까. 근데 이건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이거 만약에 8진수로 변화하면 여기서부터 3개씩 묶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3개 묶었더니 244죠, 244. 244잖아, 255가 아니라. 이건 아니네. 옳게 나눈 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은 이걸 손 대야 돼요. 보통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시간을 오래 끌게 할 거니까. 그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윗밥으로 던져준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이건 정답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을 딱 했더니 이게 나와요. AD가. 그럼 그냥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건 아예 안 해도 돼요. 계산.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딱 보자마자 1, 2번 좀 어려우니까 4번부터 해야지. 이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보통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제 문제 풀어보고 내공 있으면은 이렇게 푼다고요. 그냥 3, 4번 중에 하나를 먼저 풀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쭉 푸는데 이걸 제일 먼저 한번 딱 해봤는데 정답이 딱 나왔어요. 그럼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 시험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내려고 노력을 했다. 출제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고요. 보통 문제는 함정 파놓고 시간 좀 오래 걸리게 만들면은 여기 해봤는데 여기 답이 없어요. 여기 해보고 여기까지 해봐야지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봐. 그러면 이제 딱 풀면 1번부터 할 거. 이런 생각 막 들죠 또. 그죠? 좀 이것보다 오래 걸리더라도 1번부터 할 걸. 한 번만 하면 돼.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냥 헷갈리게 만드는데 얘는 그렇진 않았어요. 일단.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180, 180 나왔고 이거는 B3 나오죠. 이건 244 해봤고 18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9번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명 엄청 길게 써놔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진 않아요. 별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릴레이션 스키마와 그죠? 집합, 스키마의 집합과 무결성 제한 조건으로 구성이 되겠죠. 당연히. 옳은 말 그냥 써놓은 거고. 개체 무결성 제약권. 개체 무결성 제약권 뭐예요? 기본키 지키는 거죠. 기본키는 널일 수 없고 중복되어서도 안 된다. 맞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개체 무결성 규칙이랑 요즘은 키 무결성 규칙을 나눠서도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에도 이거를 좀 발음 그렇지만 이렇게 외워놓는 게 안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개널. 이건 지금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개체 무결성만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체 무결성 규칙과 키 무결성 규칙 같이 나오면 어려워 이게.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개널 그럼 뭐예요? 개체 무결성이 널. 그러니까 기본키는 널값 가지면 안 된다. 그럼 하나 남는 게 뭐예요? 기본키는 중복된 거 가질 수 없다는 게 키 무결성이 되는 거니까. 그럼 훨씬 더 그거 아니면 되게 헷갈려 그게. 그죠?
문제 맞출 때에서 이렇게 하나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개체무효성 규칙이 널값. 근데 이제 그냥 개체무효성은 나오면은 개체무효성 규칙에서는 기본키는 널값을 가질 수 없고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다 포함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하여간 맞는 내용이고. D가 참조 무결성 제할권이란 외래키는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규칙이다. 그죠? 참조 무결성 규칙은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외래키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외래키는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와 반드시 같아야 되죠. 그죠? 맞죠? 그럼 뭐 사실 지금 이제 밑에 보기가 3개씩밖에 없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있던 리을까지 봐야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확실히 맞거든요. 그럼 정답 그냥 시험장에서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 나중에 시간 나면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 후보키가 되기 위해서는 유일성과 효율성이 왜 들어가요? 최소성. 최소성을 항상 만족해야 돼요. 19번 정답은 1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20번 IT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oT,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이죠. 그래서 각종물체 센서 통신 기능이 내신을 내장해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이 되고 ITS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 교통체계 구성 요소에 첨단 기술들을 적용시켜. 요즘 이제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ITS를 이제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하죠. 또 뭐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과 전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 된다 맞고요. IPTV 인터넷 TV죠, 그죠? 인터넷 이용해서 이제 방송 보는 거 맞고. GIS는 지리 정보 시스템이죠, 이건 지리 정보 시스템. 그래서 해설에다가 제가 아마 그 설명 넣어놨을 거예요, 그죠? 지리 정보 시스템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여기 이제 나온 거는 뭐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비접촉 쭉 돼가지고 그죠? 이건 뭐 전자 태그 쓴 것 같아요, 그죠? 전자 태그, 뭐 RFID 쪽 그런 내용 넣는 거 전혀 엉뚱한 걸 써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문제 그렇게 어렵게 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지리정보 시스템 알고 있다면 아주 간단히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 20문제를 쭉 풀어봤는데요. 문제가 분명히 어렵게 나온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어렵게 나온 문제도 있고 함정이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일반적인 시험의 문제들은 대부분 수능 문제를 다 그렇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함정을 만들고 막 꼬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어떤 이 시험 지방지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답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일부러 문제를 낸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좀 빨리 이제 답을 찾는 문제도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험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번에 봤던 지방시험이 난이도가 조금 더 그래도 좀 평이했다. 그죠?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문제 복습은 문제 이제 나왔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또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범위나 이런 데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들은 좀 풀 수 있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나중에 또 이런 시간에 또 다시 또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